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해할 수 없는 대립 상황, 이것들을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 그리고 조지 부시를 비롯한 이 네오콘 계열, 이 파들이 붙어서 트럼프 계열을 이제 낙마시켰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중국하고 긴밀한 협력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의심하고 이해하고 있죠. 자, 그랬으면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갈라서는 모양새입니다. 왜냐?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편에는 미얀마의 쿠데타, 그 쿠데타가 지금 중국이 미국에게 가하는 반격, 공격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엄청난 또 협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분석들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번 편은 딥스테이트를 향한 중공의 무서운 경고, 미얀마 정변의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나절 만에 미얀마를 접수한 군사 정변이죠. 여기가 네피도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로 치면 뭐 세종시 정도 되는 곳이에요. 원래는 양고원이 수도였는데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황량하죠. 그래서 여기에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부가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군부 독재 집권을 해오다가 2015년에 스스로 민정이양을 했어요. 물론 이 스스로 민정이양을 하게 된 것도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압박이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다가 지금 5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내막은 뭘까? 그게 바로 중국과 미국의 파워 게임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말년 모범생의 반기입니다. 민 아웅 훌라잉 상급 대장인데 이 사람 내년에 전역이에요. 근데 전역 직전에 이 말년인 사람이 왜 이렇게 쿠데타를 했을까? 이 사람은 랑군 인문사회대학교 법학과, 우리로 지금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관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보병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하급장교 시절, 또 중급 상급장교 시절에는 정말 예스맨으로만 생활해서 계속 주변의 인정을 받고 별을 답니다. 2008년도에 별 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2013년도에 육군 상급대장이 되어서 군부의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이 미얀마는 대통령이 그 군부의 최고 총사령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장군들이 자기네들이 추대를 합니다. 참 조금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만은 인선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선은 장군들이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추대된 자에 대해서 임명을 대통령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2013년에 추대됐는데, 그러면 13년도 이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이 사람이 민정정권 이양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시 지금 5년여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번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8일, 2020년 11월 8일 미국 대선이 있고 난 5일 후에 미얀마도 총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 유명한 아웅산 수치가 있는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압승을 거둡니다. 선출 의석의 83%를 싹쓸이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군부는 그리고 군인들이 왜 이의 제기하냐? 미얀마는 2015년도에 군인들이 민정이양을 할 때 합의를 해서 의회에서 25%의 의석을 군인들에게 그냥 자동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얀마 의회에서 그 의회를 여는 것을 보면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훌라잉 장군은 이 의회 전체의 25%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25% 의석의 정당 당수라고 또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번 선관위가 여당, 즉 이 NLD가
열세인 지역에서는 아예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다. 말이 안 되죠.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야, 여기는 좀 치안이 불안해서 일찍에서 선거해가지고 안 돼. 해가지고 선거를 안 치른 곳이 많은데 그 안 치른 곳을 다 조사해보면 전부 이 NLD가 수치의 정당이 전부 극단적으로 열세인 곳은 선거를 아예 치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불법 사전투표. 그러니까 사전투표도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합의가 돼 있는데 그걸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느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것처럼 밸럿 하베스팅 투표용지를 사는 그런 매표행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그래서 동영상을 군인들이 지금 확보를 했는데 한 명의 남성이 수십 장에다가 투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아웅산 수치 즉 이 여당이 로힝야족을 학살했죠. 7,000명 정도를 학살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로힝야족은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로힝야족 등 100만 명 이상에게는 투표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5,400만 명의 미얀마 국민들 중에서 100만 명을 투표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부정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식별되었고 투표함이 분실되었어요. 투표함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그냥 슈퍼에 파는 무슨 빨래통 같은 이런 거예요. 반투명, 내부가 훤히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뭐 특별한 시건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그 뭔가로 이렇게 결속해 놓은 이런 거 가위로 자르면 다 잘리죠. 잘랐다가 다시 뚜껑 열고 뭔가 작업을 하고 다시 이것도 결속해 놓으면 되죠.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투표함을 하니까 이 투표함이 사라지고 바뀌고 투표용지가 사라지고 대량으로 이제 식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표를 다 해봤더니 등록된 유권자보다 860만 명이나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5,400만 명의 인구 같으면 예를 들면 유권자는 한 20세 이상 돼야 될 테니까 유권자는 한 4천만 명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천만 명이 유권자라면 4,860만 표가 나온 거예요.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로힝야족처럼 100만 명 이상에게는 투표권조차도 주지 않았는데 860만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건 전부 다 여당에게 갔겠죠. 그렇게 해서 여당이 83%나 싹쓸이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부에서 자기네들도 25%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법원에다가도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앙선관위와 법원이 이걸 질질 끌다가 1월 25일 날 똑같은 날 약속이 난 듯이 중앙선관위 법원이 똑같이 1월 25일 날 결정을 봅니다. 중앙선관위는 1월 25일 날 선거는 공정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날 또 법원은 군부가 제기한 모든 소송을 한꺼번에 다 기각해버렸어요. 이거 뭐 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 26일 날 군의 대변인이 정부가 의혹 해소 안 하면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쿠데타 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니까 뭐 쿠데타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뭐 행동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미 쿠데타 6일 전인데 이미 뭔가 결심이 선뜻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웃기죠. 그런데 이제 이 선거를 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선거 자문을 해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 이 지역에 가서 이 2020년 1월에 선거 관련한 협의를 하고 많은 비용을 또 지원해줬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누가 했냐? 바로 뭐 다 아시다시피 아웅산 수치죠. 이 아웅산 수치는 제야 인사로서 민주화 투사로서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참된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이에요. 현재 국가 고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미얀마의 국부, 버마의 국부라고 하는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이 아웅산 장군은 이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그리고 그 식민지를 넘어서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지배를 잠깐 받았던 그리고 그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영국과 담판해서 독립을 일궈낸 미얀마, 버마의 국부죠.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김구 선생,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일성 이 세 사람을 합해 놓은 것처럼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야말로 국부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딸이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인도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까지 국민민주연맹 총서기를 하면서 제야 민주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차례 군부로부터 가택임금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1991년도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5.18 재단 광주 인권상도 2004년도에 받았고 국제 엠네스티 양심 대상도 2009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광주 인권상과 국제 엠네스티 양심 인권상은 2017년도 로힝야족 학살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그 몇몇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2011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을 만나요.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고 또 오바마와 거의 이 수직 관계가 아닌 거의 수평 관계인 그런 국무부 장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은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이 아웅산 수치의 저서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 그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보고 내셔널 파일이 2월 1일 날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버마의 민주화 운동 대부 아웅산 수치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1년 첫 만남을 가진 이래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수치는 힐러리의 소개로 조지 소로스와도 친분을 쌓으며 소로스의 자금 후원을 받아 100개 이상의 단체를 결성했다.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수치를 처음 본 순간 평생 알아온 친구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수치의 미얀마 정계 데뷔는 힐러리의 권유와 지원으로 시작된 것이다. 수치는 힐러리의 도움으로 2012년 오바마로부터 의회 메달을 수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치를 지원해 그녀가 미얀마 정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힐러리가 아웅산 수치에게 자, 그렇게 제야 활동만 하지 말고 정계로 뛰어들어라 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웅산 수치가 아니 지금 군부 독재가 저렇게 힘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미국이 이 미얀마 군부 독재하는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사찰을 하고 또 핀포인트로 제재를 가해서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당하지? 보니까 그 뒤에는 전부 다 미국이야. 그런데 그 미국이 저렇게 한 이유는 아웅산 수치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뒤에는 미국이 있어.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에게 또 사람이 또 모이죠. 권력이 또 생기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도움으로 압박으로 이 군부 독재가 자신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미국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2015년도에 스스로 정권을 내놓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합의를 해서 국회의원 25%는 군인들이 자동적으로 가져가게끔 하고 75%는 이제 선거로 따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정권을 아웅산 수치 측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아웅산 수치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그런 상태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바로 힐러리의 미국과 친했죠. 그러면 지금 힐러리의 미국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힐러리가 후원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미얀마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됐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자, 민주주의 상징 같았던 이 노벨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의 실체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양면성 이중인격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민주화는 거리가 먼 정당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천권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헌법을 뛰어넘는 독재를 합니다. 이 아웅산 수치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대통령은 의전만 하는 사람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신은 헌법에 따라서 영국인과 결혼했고 영국인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장관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존심 때문에 장관은 할 수 없죠. 왜?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인데. 그래서 국가고문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통령제는 의전만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였고 헌법을 뛰어넘는 거죠. 군부와 기업의 유착을 방조합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넘겨주었지만 힘이 없어서 넘겨준 건 아니죠. 미국의 압박 때문에 넘겨주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또 바뀝니다. 아웅산 수치에게 우호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 바뀝니다. 힘이 또 약해지죠. 미국의 뒤를 제대로 봐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군부들도 자기네들도 국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가 뺏겼는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돈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과 유착을 합니다. 뒷돈을 받아 먹습니다. 이걸 아웅산 수치가 또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감아준 대가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로힝야족을 7천 명이나 학살하죠. 이 민족 문제 때문인데 로힝야족은 인도, 방글라데시 이 인도 계열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민족 문제 때문에 완전히 7천 명을 학살해 버리죠. 그런 이 독재와 학살,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힐러리와 가까웠던 뉴욕 타임즈조차도 속았다. 우리가 수치에게 속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반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타담하고 그리고 작년에 벨라루스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야당 당시 후보가 라트비아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이때 그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그 루센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요. 뭐 국가를 다스리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러니까. 자, 이게 실체예요. 야, 이런 모습들 보면 우리 아시아의 아주 민주화의 상징으로 생각되면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하고 다 해왔던 그 유명한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오버랩이 되죠. 또 지금 또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작년 1월 18일 날 아웅산 수치는 중국에게 미얀마를 통째로 들어다가 팔아버립니다. 자, 2020년 같으면은 중국의 1대1로의 막차입니다. 1대1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상대 국가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대를 완전히 빨아당겨서 상대 국가를 뼈다귀만 남기는 이런 그 고혈을 빨아당기는 이런 사업이다라는 것이 다 밝혀졌죠. 이 2020년 같으면은 스리랑카 바로 미얀마의 맞은편에 있는 스리랑카 이 나라는 한반도 항구라는 중요한 전략 항구를 그냥 중국에게 99년 동안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국민들이 반중 정서가 어마어마하죠. 돌 던지고 시위하고 난리 났죠. 중국 물러가라고. 파키스탄 카라치 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게 돈 못 갚겠다 모라토리움 선언한 나라들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이 시기에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가 시진핑을 만나서 무려 하루 만에 33개의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 미얀마의 국부를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 차오크퓨라고 하는 것이 이 벵골만, 즉 인도양에 있는 항구인데 이 항구를 개발해서 중국의 운남성에서부터 나오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구로 개발하기로 하고 그걸 서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경제 특구를 또 이 항구에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곳에 또 루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또 경제 특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양곤이 네피도로 하는 곳으로 천도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식 수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지만 이제 구도시가 됐죠. 여기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중국이 합니다. 그리고 이 차오크퓨 항구까지 가는 고속도로, 만달레이 고속도로, 중국 운남성에서부터 이걸 또 닦습니다. 이걸 또 중국이 합니다. 그럼 뭐 LNG 발전소, 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이 33가지 MOU를 체결하는데 자, 그러면 미얀마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제력이 미약한 그런 국가죠. 돈이 없죠. 그러면 이 돈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의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이 빌려주죠. 그것도 아주 높은 고리로 빌려줍니다. 고리대금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고 이 사업들은 또 누가 하냐? 중국 업체들이 또 해요.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이 마진을 엄청나게 먹죠. 돈은 엄청나게 고리로 빌려주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마진을 엄청 당겨가고 여기에 핵심 인력들은 중국에서 다 들어옵니다. 미얀마인들은 고용 창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고용 효과 막 그렇게 선전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미얀마인들은 아주 밑바닥에서 막노동만 하는 이런 쪽으로만 하고 나머지 전체의 부는 중국이 당겨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또 중국이 빌려주고 이자 받고 원금 받고 근데 원금을 못 갚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게 공짜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받아 당겼겠죠. 자,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시진핑은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시진핑하고 손을 잡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자신의 후견 역할을 했던 힐러리와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확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너지 수송로 그리고 무역 수송로 이 수송로를 지키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미 해군이 남중국해를 틀어막아 버려서 이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리면은 중국은 고립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운남성 쿤밍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원유 수송 라인을 깝니다. 이 차쿠프항까지. 그리고 이제 원유 수송을 해서 에너지를 정말 비상사태 때 중동에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게끔 파이프를 깔고, 그리고 파이프만 있으면 됩니까? 무역도 해야 되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깝니다. 아까 33개 MOU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차쿠프항까지 해서 모든 물동량을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비상시 어떤 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히 중국에게는 꿀이죠. 그런데 미얀마에게는 독입니다. 장기적으로. 왜? 어차피 돈 못 갚을 거니까 이걸 그냥 중국이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렇게 해서 중국은 미얀마의 차쿠프, 그리고 스리랑카의 한반도 항구, 그리고 인도를 휘감아 돌아서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 목걸이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중공과 협력하던 수치를 단독으로 쳐냈을까요?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시진핑과 악수하고 33개의 MOU를 체결해 줬는데,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 정권이 바뀌었죠. 그 MOU를 체결할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격돌하던 시기였고,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했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해서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시기였을 때 시진핑과 손을 잡았는데, 그 후계는 힐러리가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힐러리 편이 미국 정권을 잡았는데, 아니 수치를 몰아낸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중국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하고 33개 MOU를 체결했던 수치를 어떻게 내치게끔 했을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쿠데타하기 얼마 전에 1월 12일 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플라잉 총사령관을 접견했어요. 바로 2015년도에 아웅산 수치에게 그 파에게 정권을 물려줬던 그 장본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얀마군이 국가의 전환적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얀마 군이 국가의 전환적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너가 쿠데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클라잉 장군이 스스로 이 수치의 뒤에 시진핑이 있고 또 지금 힐러리,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있는데 스스로 쿠데타를 할 수 있다? 웃기는 일이죠. 시진핑이 야,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지켜줄게 해 라고 그 양강 중에서 한쪽 정도는 뭔가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1월 12일 날 왕이가 방문해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때 결심을 하고 약속을 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은 미얀마의 정변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바로 이겁니다. 거사일 직전에 국경지역에 병력을 대거 증강했습니다. 대만연합보가 2월 2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변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남부정부 제75집단군 예하의 37 경보병 여단을 중심으로 한 12,000여 명의 병력을 국경지역에 배치했고, 접경지 산악지역의 임시 비행장인 린창에 J-10 전투기 8대와 Y-8 전자전기 1대를 배치했다. 지금 이제 그 정변이 발생하면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경보병 부대를 배치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전투기 그리고 전자전기 이런 거는 쿠데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전자전을 해서 정부의 통신망을 마비시켜버리고 그걸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혹시나 바다 건너 인도,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전투기들 올 수 있으니까 그걸 J-10들이 엄호 제공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냐? 미얀마군에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투기까지 또 전자전기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쿠데타하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알고 있었죠. 12,000명의 병력이 움직이는 것은 야 지금 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2,000명 정도의 병력은 최소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이동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병력 규모죠. 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중국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왕이와 약속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미얀마 쿠데타 성공 직후에 중국의 외교 총책 양제츠죠. 이 외교 총책이 미국에 던진 의미심장한 경고입니다. 2월 1일 날 쿠데타를 했는데 2월 2일 날 양제츠가 미국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제츠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2020년 여름만 해도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폼페이오에게 깨지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고만장해졌죠. 그때와 지금 뭐 6개월 사이에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돼 버린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내정에 결코 간섭하지 않고 이데올로기 대립도 바라지 않는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한 개입도 중단해야 한다. 이 사안들은 모두 중국의 핵심 이익, 국가 존엄성, 14억 중국인의 정서와 관련 있는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다. 라고 미국에게 경고합니다.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더 이상 니들 말하지 마.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니들 가지고 있는 자료 확 다 터뜨려버려. 이거 경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특히 지금 이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딥스테이트, 이 계열들이 중국과 그동안 중국말로 관시를 맺으면서 동영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자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거 확 터뜨려버려? 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갈라섰냐? 불과 한 달 만에. 바로 미국은 이 바이든 측에서는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근데 잡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이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권좌를 차지한 분열 양상, 차지한 뒤의 분열 양상인데 딥스테이트와 중공의 커넥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중공이 먼저 이 힐러리가 뒤를 봐주고 있었던 아웅산 수치의 뒤를 그냥 군부를 일으켜서 확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분노하고 있죠. 뭐 우리 언론들 보면 전부 아웅산 수치를 띄워주는 이런 보도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딥스테이트와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바이든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다음 편으로 이 바이든 측에서 미국 민주당 측에서 지금 중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폭탄 뒤는 행동이겠죠. 어떤 폭탄들을 던지고 있는지 다음 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 배를 탔던 이 중공과 DS들이 다시 갈라서는 충격파의 태풍이 몰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